저는 아직도 그날 저녁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안의 거실에는 사람들의 무거운 숨결이 눌려 앉아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서야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하니 형제들과 친척들이 하나둘 검은 옷차림 그대로 자리를 채웠죠. 변호사가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지만 사람들 가슴 속에서는 북소리처럼 두근거림이 터져 나오고 있었죠. 저 역시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남 서진국, 강남의 빌딩 한 동, 차남 서진호, 서초동 토지 여러 필지, 배우자에게는 현금과 주식 일체,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막내 서강호, 고향집 뒷산 묘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간 거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는 묘지만 남기신 걸까? 형들에게는 빌딩과 토지를 물려주셨는데 제 몫은 조상들의 묘토라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철도 기관차를 몰며 규칙을 지키고 시간을 맞춰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열차를 몰던 저는 언제나 정확해야 했고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저는 늘 말 없는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노력한 삶이 가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형들의 시선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형 진호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뭐 막내는 평생 철도 일만 했으니 큰 재산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려 들을 수도 있었지만 제 귀에는 깊은 빗으로 꽂혔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그저 소모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작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손녀 혜지였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혜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한 순간에 어린 손녀만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저는 마당에 나와 빗방울이 모여든 대야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그 대야의 가장자리에 희미한 하얀 고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빗물의 흔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하얀 자국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삶에 남겨진 작은 흔적처럼 무언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철길을 달릴 때는 언제나 규칙과 시간표가 제 마음을 잡아주었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난 뒤로는 아무리 규칙을 따라도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에 바빴고 집안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가끔 저녁마다 집 앞 벤치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붙여 물며 제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 꺾였는지 곱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친구였던 박만식 어르신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허리는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늘 붙어 다니던 그분이었죠. 강호야, 어르신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봉투 하나를 맡기셨다. 언젠가 꼭 내 손에 전해달라 하셨지. 봉투는 생각보다 무겁고 두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서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눈빛에서 깊은 정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밑에는 작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강호야, 묘비를 보아라.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묘지만을 남기셨다고 생각했던 제게 또 다른 뜻을 숨겨 두셨던 겁니다. 왜 그 사실을 형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저에게만 남기셨을까? 봉투 안에는 낡은 열쇠고리도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수평기와 나침반이 달려 있었는데 어설프게 장난감처럼 보이면서도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규칙과 정확함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수평기와 나침반을 제게 남기셨을까? 다음 날 새벽, 저는 뒷산 묘소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묘비의 앞면만 보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뒷면까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묘비 뒷면을 쓸어내리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찾아라. 내 아들 강호에게.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제 이름을 새겨 두셨던 겁니다.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생전 제게는 큰 기대를 드러내신 적이 없던 아버지였는데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저를 향한 마음을 남겨두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던 중 손녀 혜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내린 물이 뭐예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니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이 제 안에서 불씨처럼 살아났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아버지가 남긴 뜻을 내가 밝혀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이 단순히 묘지를 관리하는 막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을 풀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귀와 봉투를 손에 넣은 후 저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묘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을 앞둔 제 삶에서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것 같았죠. 저는 매주 주말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초반에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침반을 꺼내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오르내리다 보니 산길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낙엽 사이로 유난히 짙게 자란 이끼, 그 길을 따라가니 바위 틈에서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빗물이 고여 스며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가져다 대자 물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근처에서 솟는 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부터 속병에 좋다 했지. 배탈 나면 그 물 떠다 마셨다네. 그래도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 눈앞에 있었지만 아무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물. 아버지는 그 가치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막 희망으로 차오르던 그 순간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큰형수 명자였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팔짱을 낀 채 산길을 오르더니 저를 빤히 노려보았습니다. 강호야, 너 혼자서 여기서 뭘 꾸미는 거냐? 이 산도 결국은 우리 집안 재산 아니냐? 너 혼자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형수, 아버지 유언장에 분명히 제게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몫입니다. 그러나 명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도 집안이 가만히 있겠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날 저녁 둘째 형 진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호야,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는 대충 들었다. 하지만 조심해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어.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봉투 속에서 꺼낸 낡은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거친 손길로 그려진 산의 윤곽선 위에 연필로 별표가 3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물줄기 위치와 묘하게 겹치는 지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물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제게 그 흔적을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반드시 이 비밀을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형제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해도 아버지가 남긴 뜻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리라.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묘지와 그 부지를 둘러싼 다툼이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큰형수 명자가 제기한 소송은 간단명료했습니다. 묘지를 포함한 선사는 집안의 공동재산이며 막내 혼자 독점할 수 없다. 법정의 공기는 냉랭했습니다. 제 앞에는 명자의 변호사가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비웃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서강호 씨는 유언장을 핑계로 묘지를 독점하려 합니다. 그러나 선친의 진정한 뜻은 공동관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제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편에 서 있던 증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질학 교수였습니다. 오랜 세월 연구를 해온 학자였고 이번 조사에 직접 참여한 분이었습니다.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는 희귀한 용출수입니다. 검사 결과 천연탄산수에 가까운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미네랄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수원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며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고 재판장은 목소리를 높여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교수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묘지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학문적 가치가 있습니다. 선친께서 왜 막내에게만 이 부지를 남기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 지켜야만 이곳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직접 제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수원은 인위적인 개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형성된 매우 귀한 자원입니다. 법적으로도 유원장이 지정한 바에 따라 피고 서강호 씨의 단독 소유로 희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사의 얼굴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법정을 울리는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유원장은 명확하다. 묘지와 그 부지는 피고 서강호 씨의 단독 소유다. 그 순간 제 온몸이 풀리며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뜻이 단순한 착각이나 제 욕심이 아님을 세상이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제 등 뒤로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큰형수 명자의 싸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강호 씨. 아직 시작일 뿐이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비친 구름 사이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젖은 신발을 끌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판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땅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왜 저에게 이 묘지를 남겼는지 그 깊은 뜻을 풀어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며칠 후 박만식 어르신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손에 오래된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곳곳이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손때가 가득 묻은 봉투만 보아도 오랜 세월 동안 품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강호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게 또 있다. 지금이 때인 것 같아. 봉투 안에는 손으로 직접 정성스럽게 그린 지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산의 능선, 계곡, 숲길, 약초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한 권의 필사본처럼 꼼꼼하게 기록된 지도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숨을 죽였습니다. 지형도 옆에는 얇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랜 종이를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1953년 선화와 함께 산을 올랐다. 그녀는 이 물이 특별하다고 했다. 독립운동가들이 부상을 입으면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곤 했다. 그녀는 약초에도 능했고 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웃던 그 여인, 그녀의 이름은 선화였습니다. 박만식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 젊은 시절 내 아버지는 선화를 깊이 사랑했지. 하지만 그분은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 내 아버지는 평생 그분을 마음에 묻고 살았단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과묵하고 원칙만 중시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도 뜨거운 청춘과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때가 되기 전 개발은 욕심을 부를 뿐이다.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한다. 강호가 자라면 언젠가 이해할 것이다. 그 문장은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산을 남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길, 세상을 위한 가치를 제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모으는 물.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을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제게 맡기신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진짜 뜻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큰형수 명자는 제 결심을 시험하듯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치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막내 아들, 선산 독점 논란. 기사 속에는 제가 묘지를 독점하고 가족들과 갈등을 빚는 사람으로 묘사돼 있었습니다. 기자는 명백히 누군가의 입김을 받아 기사를 쓴 듯 했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묘지 근처에 두었던 측정 장비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찍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장비를 부수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의 얼굴이 드러나면 집안이 더 엉망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묵묵히 장비를 수리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계약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 선생님, 이 정도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부지를 저희에게 넘기시지요. 봉투 안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큰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철도만 운전하며 모은 퇴직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자식들에게 집을 사줄 수도 있었고 손녀 혜지의 미래도 든든히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버지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기 전 개발은 욕심을 부를 뿐이다.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 글귀가 제 가슴에 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부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마치 거대한 유혹 하나를 떨쳐낸 듯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산길에 홀로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과의 갈등, 언론의 공격, 돈의 유혹, 알 수 없는 방해 세력. 모든 것이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뜻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공원의 문을 열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창한 리조트 대신 치유와 나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원의 이름은 이선화 치유의 숲 하늘물 공원. 아버지의 첫사랑, 그러나 결국 가슴 속에 묻어둔 이름이자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을 기리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운영 방식 또한 특별했습니다. 수익시설과 공익시설을 철저히 구분하고 회계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무료로 요양할 수 있도록 했고 일자리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그 비율은 무려 전체의 70%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 스케치에 남기셨던 약용 식물들, 초호와 백선, 삽주, 그 모든 풀들을 다시 심고 갖고 약초 트레이를 조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숲길을 걸으며 탄산수를 마시고 온천욕으로 지친 몸을 풀며 동시에 마음까지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제 선택을 반대하던 둘째 형 진호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형이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법률적인 문제를 도와주마. 그 순간 오래 묵은 응어리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형 진국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알고 보니 큰형수의 투자 실패로 집안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오히려 큰형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수님, 공원 관리 업무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시울을 붉히던 큰형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호야, 내가 널 그렇게 구박했는데 왜 나를 받아주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마침내 개장식 날이 밝았습니다. 리본 커팅대 앞에는 온 가족이 나란히 섰습니다. 작은 손으로 가위를 잡은 손녀 혜지가 리본을 자르는 순간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공원은 곧바로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무료 진료 버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와서 탄산수 조격으로 발을 담그고 간단한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공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박만식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따라가며 읽어 내려가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강호야, 너는 규정에 맞춰 달리는 사람이라 욕심과 거리를 둘 줄 안다. 그래서 묘지를 맡겼다. 사람을 살리는 물을 내가 나눌 줄 아니까. 돈은 쉽게 사라지지만 물은 영원하다. 사람을 위한 일은 더욱 영원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깊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선아를 사랑했지만 너희 어머니를 더 사랑했다. 첫사랑은 그리움이고 진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너도 그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온 가족과 함께 성묘를 했습니다. 새로 세운 묘비에는 아버지의 삶을 압축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키워 뜨겁게 남기다. 물은 위로 흐르지 않지만 사람은 서로 끌어올린다. 그 자리에 서서 내려다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하늘물 공원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고 물가에서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은 약초 숲길을 뛰놀고 있습니다. 새벽녘 안개 사이로 탄산수의 기포가 은빛처럼 반짝입니다.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올 때면 40년 넘게 달려온 제 기관사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 치열했던 세월과 지금의 평온한 시간이 묘하게 연결되는 기분이 듭니다. 공원 안내판에는 매년 늘어나는 방문객 수와 무료 요양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화 공익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명단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이 이칠한다. 하지만 때로는 위로 솟아올라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 그게 바로 진정한 유산이란다.